진료실에서 사라진 시간, 한 치과의사의 이중생활과 붉은 코트의 여인. 1955년 4월 23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포스의 봄날 아침은 유난히 화창했다. 레이크 오브 디 아일스 근처에 사는 존 카울스는 여느 때처럼 출근을 위해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가 후진 기어를 넣고 차를 빼는 순간 백미러를 통해 골목길 출입구를 막고 있는 기묘한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언뜻 보기에는 낡은 옷가지들을 담아놓은 보따리 같았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걸 길 한가운데 버려뒀담? 존은 가볍게 투덜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길을 막는 방해물을 옆으로 치워버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보따리에 닿는 순간 예상치 못한 묵직함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다. 단순한 옷 보따리가 아니었다. 불안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조심스럽게 겉을 감싼 천을 열어젖힌 존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옷가지가 아니라 선명한 붉은색 코트를 입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싸늘한 시신이었다.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다. 존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노란색 통제선을 치고 주변 지역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조심스럽게 시신을 뒤집자 피해자의 얼굴에 긁히고 멍든 상처가 드러났고 목에는 선명한 푸른색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붉은 코트 주머니 안에서 지갑 하나가 발견되었다. 지갑 속에는 $5 지폐 한 장과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면허증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메리 무넨, 21세, 이 도시의 주민이었다. 수사관들은 엘리자베스의 삶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21살의 꽃다운 나이였고 9개월 된 딸아이의 어머니였으며 한국에 파병된 군인의 아내였다. 남편 맷은 현재 머나먼 이국 땅에서 복무 중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고등학생 시절 맷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1953년에 결혼했다. 남편이 입대하여 한국으로 떠난 후 그녀는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친정으로 돌아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젊고 아름답고 헌신적인 아내이자 딸, 누가 그리고 왜 이토록 잔인하게 그녀의 삶을 앗아간 것일까? 사건의 진실은 부검실의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법의 학자들은 엘리자베스의 목에서 발견된 멍과 함께 혀뿌리 위에 위치한 작은 뼈인 설골이 미세하게 골절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형적으로 목이 졸리거나 매달렸을 때 나타나는 치명적인 손상이었다. 폐가 심하게 오렬된 상태인 것은 그녀가 질식으로 사망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뇌에서 발견된 손상 역시 외부의 충격이 아닌 산소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얼굴의 상처들은 사망 직전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부검이 끝난 후 법의학자들은 엘리자베스의 사인을 수동 교살에 의한 질식사로 결론 내리고 명백한 살인 사건임을 공표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부검 과정에서 더욱 비극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엘리자베스는 사망 당시 임신 3개월이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녀의 몸에서는 사망 직전에 있었던 성관계의 흔적으로 정액이 검출되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밤이었다. 경찰은 태평양 건너편 한국에 주둔 중인 남편 맷에게 비보를 전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만으로도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아내의 임신 사실을 언급하자 맷은 전화기 너머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임신이라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한국에 있었고 단 한 번도 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일 리가 없습니다. 남편의 이 한마디는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엘리자베스의 죽음은 단순한 강도살인이나 묻지마 범죄가 아니었다.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그가 이 비극적인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수사는 즉시 치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형사들은 엘리자베스의 개인적인 관계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뱃속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내는 것이 범인을 잡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했다. 형사들은 엘리자베스의 유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낡은 지갑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실마리가 될 만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역의사인 글렌 피터슨 박사가 처방한 처방전이었다.
형사들은 지체 없이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글렌 피터슨 박사는 심리치료사였다. 형사들이 찾아와 엘리자베스 문앤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그녀가 자신의 환자였음을 즉시 확인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이어꺼낸 이야기는 형사들이 예상했던 평범한 연애 상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성이 겪은 끔찍한 악몽에 대한 고백이었다. 피터슨 박사에 따르면 엘리자베스는 살해당하기 불과 며칠 전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극심한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임신이 결코 원해서 된 것이 아니며 끔찍한 강간의 결과물이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는 뱃속 아이의 아버지로 한 남자를 지목했다. 그는 바로 이 도시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치과 의사 중 한 명인 아놀드 엑슬로드 박사였다. 그는 이미 가정이 있고 두 아이까지 둔 중년의 남자였다. 엘리자베스는 피터슨 박사에게 충치 치료를 위해 지인의 소개로 엑슬로드의 치과를 찾아갔던 날의 일을 털어놓았다. 진료대 위에서 그는 그녀에게 약물을 투여했고 그녀는 곧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정보는 수사팀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아놀드 엑슬로드 박사는 미니애폴리스 상류층 사회의 명사였다. 그의 아내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경찰이 남편에 대한 혐의를 알렸을 때 내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완강하게 부인했다. 엑슬로드의 치과는 시내의 유명 나이트클럽 근처에 위치해 있었고 클럽의 직원들과 무용수 대부분이 그의 단골 환자일 정도로 그는 인기가 많았다. 1928년 개업한 이래로 그의 명성에 흠집이 간 적은 단 한 번뿐이었다. 바로 엘리자베스가 살해되기 6개월 전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익명 제보 전화였다. 전화를 건 여성은 자신이 엑슬로드 박사에게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그가 건넨 알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으며 그 사이에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증거도 고소인도 없는 그 사건은 결국 그렇게 잊혔다. 그러나 이제 엘리자베스의 죽음으로 인해 과거의 그 익명 제보는 섬뜩한 예언처럼 되살아났다. 피터슨 박사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경찰은 엘리자베스의 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3시간 만에 아놀드 엑슬로드를 긴급 체포했다. 취조실에 앉은 엑슬로드는 처음에는 침착하고 당당했다. 형사가 엘리자베스의 시신이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골목길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 그 여자였군요. 그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찾아와 임신 사실을 알리며 아버지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은 시인했다. 한 달 전 그녀는 진료실로 찾아와 박사님이 주신 약을 먹고 난 후에 임신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라고 따져 물었다고 했다. 하지만 엑슬로드는 자신이 그녀에게 약을 먹이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격렬하게 부인했다. 그는 자신은 그녀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완강히 버텼다. 그는 사건 전날 밤에 알리바이를 댔다. 엘리자베스가 그날 저녁에도 치과로 찾아왔고 진료가 끝난 후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차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다고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엘리자베스는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라고 몰아붙이며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잠시 차를 세우고 머리를 식히러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진술이었다. 하지만 형사들의 집요한 추궁이 계속되자 그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진술은 계속 엇갈렸고 그의 침착하던 표정 뒤에 숨겨진 불안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무너져 내렸다. 엑슬로드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벌어진 격렬한 언쟁 중 그는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두 손으로 엘리자베스의 목을 졸랐다. 그녀가 축 늘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범행의 흔적을 지우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도착해 시신을 천으로 감싸 유기했다. 그의 자백에 따라 진행된 현장 검증 결과는 그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존경받던 치과의사 아놀드 엑슬로드가 젊은 임산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자 경찰서의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수십 년간 묻혀있던 비밀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엑슬로드에게 치료를 받았던 거의 20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왔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진료를 위해 치과를 찾았다가 엑슬로드가 건네는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먹고 의식을 잃었고 몇 시간 후에 깨어났지만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막연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지만 물증도 없고 사회적 시선도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들 중에는 비극적으로 살해된 엘리자베스의 친언니 제니스 뉴턴도 있었다. 제니스는 자신이 사랑니를 뽑기 위해 어느 날 오후 엑슬로드의 치과를 방문했다고 증언했다. 그가 건넨 알약을 먹은 후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진료 의자가 아닌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너무 늦었다며 엑슬로드가 직접 그녀를 집까지 태워다 주었다.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다음 진료 때 그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저는 불쾌해서 다른 치과로 옮겼습니다. 제니스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엑슬로드에게 의심을 품었으면서도 집 근처에 좋은 치과를 찾는 동생 엘리자베스에게 무심코 그를 추천했던 것이다. 그녀의 추천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생각에 그녀는 괴로워했다. 또 다른 16세 소녀 환자는 엑슬로드가 준 약을 먹고 진료실에서 새벽 1시까지 의식을 잃었다가 그가 깨워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증언했다.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은 수치심과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침묵해왔다. 엑슬로드는 범행 후 모든 흔적을 교묘하게 지웠고 마치 모든 것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는 데 능숙했다. 경찰이 피해자들과 대질 신문을 시키자 엑슬로드는 마침내 자신의 추악한 범죄 행각 일부를 인정했다. 그는 환자들이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신이 직접 조제한 강력한 진정제를 환자들의 긴장을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복용하게 했다. 그는 환자들의 피로가 겹쳐 약효가 더 강하게 나타나 의식을 잃었던 것 같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그것이 그의 성범죄를 위한 계획적인 수법이었음은 명백했다. 1955년 가을, 아놀드 엑슬로드의 살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재판정은 연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검찰은 엑슬로드에게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인으로 엘리자베스의 언니 제니스 뉴턴을 내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제니스는 안타깝게도 재판이 시작되기 몇 달 전 폐혈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검찰은 부검 결과와 경찰의 수사 기록, 그리고 취조 과정에서 받아낸 엑슬로드의 자백을 토대로 그를 몰아붙였다. 반면 변호인단은 엘리자베스의 사인이 교살이 아닐 수도 있다며 의학적 소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그들은 그녀 발아 약물 중독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배심원단을 혼란시키려 했다. 7주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955년 11월 3일 배심원단은 마침내 평결을 내렸다. 아놀드 엑슬로드는 1급 살인죄가 아닌 그보다 한 단계 낮은 1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다. 판결은 징역 5년에서 20년형이었다. 시간이 흘러 1964년 엑슬로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가석방되었다. 그는 조용히 오하이오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67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평범한 노년의 삶을 살았다. 한때 존경받던 치과 의사의 하얀 가운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욕망은 한 젊은 여성의 생명과 그녀의 뱃속에 있던 작은 생명을 앗아갔다. 그의 범죄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그가 침묵 속에 유린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은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미니애폴리스의 어두운 역사 한 페이지에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